할렐루야,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 굿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는 한예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항상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시청하는 방송 콘텐츠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은 다 재미있게 시청한 적이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를 뽑는 이런 프로그램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이런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이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은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버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이런 직업은 장래 희망으로 적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모두 다 선생님, 의사, 판사, 과학자 이런 직업을 적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유튜버 그리고 아이돌 두 개의 직업 모두 이 방송과 관련된 직업이고 이 출연을 하는 직업이죠. 특히나 이 아이돌이 되겠다는 열망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자연스럽게 아이돌과 같은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죠. 근데 이제 이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요,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2002년 그 미국에서 시작한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폴 포츠라고 하는 이 가수는요, 영국의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서 가수가 된 사람인데요. 이분의 원래 직업은 핸드폰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외모나 직업이 좀 평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노래 실력이 더 크게 반전으로 다가왔죠. 그리고서는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인기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2009년에 슈퍼스타 K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도 매년 가수를 뽑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인기 있는 방송 포맷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기억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그 트로트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노래를 다 잘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은요, 그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최종적인 이 정예 멤버만을 뽑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춤도 아주 잘 추고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는 이런 모습에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 슈퍼스타 K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이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매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독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의 대부분은요, 일반인이었거나 혹은 방송 무대가 아니라 무명 가수나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의 노래 실력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이제 방송을 보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폴 포츠가 처음에 방송에 등장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그의 평범한 외모만 보고는 좀 코웃음을 치면서 아주 기대 없는 표정으로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첫 소절을 딱 부르고 노래의 클라이맥스로 다다를 때 이 모든 방청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 일부는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이제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완전하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노래가 끝난 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신이 이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재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 대결 구도를 가지게 돼요. 여기서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오디션 프로그램들도요. 한결같이 어느 정도 방송 회차가 진행되면 1대1 데스매치 혹은 팀전 이런 식으로 이제 대결 구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둘 간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잘하던 사람도 갑자기 그날따라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요. 유독 노래를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면 이 목감기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변수가 생기면 그 노래를 하다가 소위 그 음이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들도 덩달아 막 긴장감이 생기게 되죠. 이제 이렇게 1대1의 대결 구도를 펼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한 명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시청자는 이 누가 이길지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사회자가 알려주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하면서 방송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멋진 노래를 들을 때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 후에는 이게 누가 이겼지?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회자의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시청자는 이 두근거리는 긴장감, 즉 서스펜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서스펜스의 감정으로 인해서 시청의 재미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재미는요. 출연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청자들도 대리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도전자들이 처음에 딱 왔을 때는요. 이 완벽한 연예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인의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외모가 평범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음악성에 치중을 하게 되죠. 근데 방송이 점점 진행될수록 소위 카메라 마사지라는 것을 받는 것인지 더 멋있어지고 진짜 연예인처럼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응원하는 참가자를 마치 내가 키워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응원한 참가자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거나 진짜 연예인이 되면 그 연예인을 키워낸 것처럼 혹은 내가 그 연예인이 된 것처럼 뿌듯함마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청자는 참가자를 통해서 이 대리적인 자아 실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미디어 용어로 대리만족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가자의 성취를 통해서 시청자도 무언가를 함께 성취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에 훨씬 더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뷔 전부터 이 참가자를 응원했던 시청자들은요. 그 참가자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고 연예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팬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명 시절부터 내가 저 연예인의 모든 것을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이 든든한 팬심은 훨씬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한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풍을 몰고 온 이 프로그램 슈퍼스타 K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을 또 채워주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그 88만 원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88만 원 세대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시작된 표현이에요. 88만 원이라는 것은요, 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사회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현실에서 20대의 첫 평균 소득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2000년 후반에 한 8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8만 원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1990년대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로 접어들면서 좀 희망이 없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20대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원하는 꿈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력이 다가 아니다라는 장애물에 어느 순간 딱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성공 이면에는 학연, 혈연, 지연 등 어떤 연줄과 부정부패가 크게 자리한다라는 의구심이 우리들의 의식 깊숙한 곳에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슈퍼스타 K는 아주 영리하게 이 의구심을 타파해버립니다. 바로 환경미화원 어머니를 위해 도전했다는 참가자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한국의 폴포츠라는 닉네임이 붙은 환풍기 수리공 출신의 아주 평범한 외모를 지닌 참가자가 또 1등을 했어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바로 88만 원 세대라는 그 당시의 20대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누구든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너도 나도 좋아하게 되었고 또 출연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 연예인으로 이제 데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순위를 조작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방송사에서 좀 입맛대로 뽑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특정한 누군가의 얼굴을 방송에 더 많이 내보내주는 이런 불공정한 처사에 비판을 가하는 시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피디픽 혹은 얼굴만 보고 뽑는다고 뭐 얼굴픽 그리고 또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이런 악마의 편집의 희생양이 되는 참가자가 생기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필연적으로 좀 독재자나 뭐 위선자나 이기적인 인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팀원들의 무표정한 모습이나 인상을 찌푸린 모습을 이렇게 따다가 장면에 끼워놓고 마치 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긴장된 분위기나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좀 교묘하게 이제 편집을 하면서 문제가 된 적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요, 서바이벌 형식으로 경쟁을 시켜서 1등만을 뽑아내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어쩌면 현대사회의 무한 경쟁과 또 자본주의 현상의 극대화가 너무도 잘 표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하고요. 이 단계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의 과정에 있다 보니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대방보다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요. 다 훌륭해요. 방송에 출연을 하기 전에도 이 오디션 참가자들은 미리 예선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선을 거쳐서 방송에 출연을 한다라고 결정이 될 정도면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잘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너무 못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1대1 대결을 하게 될 때는 이 상대평가로 인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상대를 이겨야만 하는 이런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2020년 3월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K-팝 신화의 뒷면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아이돌이 되기 위한 한국의 이 시스템은 경쟁을 강조하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K-팝을 만드는 배경이다 라고 진단을 했다라는 거죠. 서울의 한 K-팝 전문 학원을 소개하면서 이 400여 명의 학원생 중에서 10% 미만만 기획사의 오디션을 통과했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기획사의 오디션을 10% 미만, 그러니까 400명 중에 한 4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기획사 오디션에 겨우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현실에서 좀 무한 경쟁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항상 경쟁하고요. 또 비교를 당하게 되죠. 솔직히 비교당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소고기 이렇게 등급 매기듯이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매긴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어차피 뭐 1등만 살아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우리에게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요, 더욱더 철저하게 남들보다 더 잘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해요. 또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요, 때로는 또 프로그램의 자극성과 흥미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좀 필요 이상의 독설을 하면서 참가자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요. 흡사 또 압박 면접에 가까운 이런 심사를 하기도 해요. 이 참가자의 처한 현실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어떤 발전적인 심사평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좀 소중한 꿈을 짓밟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치심을 주는 이런 수준으로 심사를 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의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9살에서 11살의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도 참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런데 참가한 후에 기획사 연습생이 되었다가 심각하게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사례도 있다라고 해요. 2016년 4월 19일에 방영된 MBC PD수첩 아이돌 연습생의 눈물편에서는요,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연습생이 되는 경우에 중고등학생보다 정신적인 후유증과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될 때는요, 누가 더 잘하나 한번 보자. 좀 이런 마음이 되면서 누구나 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링 위에 복서가 한 대 이렇게 맞아도요,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고 더 싸워 이렇게 열광을 하듯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의 노래 실력, 춤 실력, 외모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심사위원의 독설을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이 참가자를 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상품으로 대한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시청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참가자는 노래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 조금 스타성이 없어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식의 평가와 지적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미움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런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더 재미있게 시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요, 결국은 1등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요, 결과 중심주의, 성과 중심주의 이런 사고관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또 참가자들은요, 이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누가 이겼지? 누가 이길까? 저 사람은 노래 너무 못하는데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이 결과만을 중시하는 자세로 우리가 시청하는 것보다는요, 이 참가자들은 가수가 꿈인데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심사위원의 잣대로 시청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요, 참가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이 참가자의 모습에 박수치고 응원하고,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아유 못하네 탈락 뭐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올바른 시청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잘했지만 늘 완벽하지 않으면 이 약점을 지적받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또 몰입을 하게 되면 이기는 사람, 잘하는 사람만 박수치고 조금 실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화에 너무나 깊이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1등이 안 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인데 모두가 1등에만 주목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성공하고 최고이고 잘난 사람들만을 찾아서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고요. 또 용기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었죠.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종종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청했음에도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양떼를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웠고요. 엄청난 부흥의 사역을 일으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주님의 심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등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찾아서 다시 일으키시고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점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 우리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바로 그 눈으로 참가자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사위원의 잣대로 상대평가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절대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나도 모르게 좀 은연중에 이제 상대평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절대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계속 상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항상 그런 점을 좀 깨닫고요. 또 늘 조심하고 또 늘 성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열심히 했지만
탈락하는 이런 참가자를 비난하는 마음이 좀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습관을 키워야 우리가 비성경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